네, 안녕하세요. 저 브루스입니다.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르셀이 정해줬어요, 저한테. 마르셀이 사실은 저 중국에서 태어난 고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중국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슬퍼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주문한 것이 그 중국 철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들을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주제를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심을 하다 찾아본 게 중국 역사 철학에서의 어떤 경제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서 온 저 유교 사상이 이제 한국인들의 경제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해쳤고 파괴적이다. 해서 뭐 저 산업공상 이런 그 순서에 따라서 상인들을 굉장히 천시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가 발달할 수 없었다. 라는 그런 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저 자료들을 좀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예, 하여튼 오늘 좀 흥미로운 오늘 준비한 데 그래서 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 녀석이 주문한 거로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얘가 곧 생일이라 하여튼 제가 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 우네요. 좀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마르세 내려가라. 네, 하여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의 고전 텍스트들에서는 상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좋은 학문이나 개념 같은 것도 그게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제도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통치학으로 활용된다거나 하면 이제 뭐 민주주의가 악용되듯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교 사상도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 있죠. 유교를 집대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한나라 당시의 통치를 위해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교 사상을 다 이제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학으로 활용되는 유교 사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송나라 때 주희, 주작의 주희죠.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유교 사상을 좀 더 올가매었고요. 실제로 수천 년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 이제 왕조들이 정사를 처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안으로는 황로를 활용하고 밖으로는 유수를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면 황로 사상, 그러니까 도가 사상이 되겠죠.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 그런 것들을 안으로는 품되 실제로 이제 펼치는 것은 유술, 유교의 술수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왕조들이 유술을 적극적으로 통치학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유교 사상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왕, 제왕들, 뭐 황제들의 가장 큰 견제 세력이 누굴까요? 부를 축적하고 거부가 된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 상인일 테고요. 그런 사람들을 견제하려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낮춰버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견제하는 입장에서,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웅공상 상인이 가장 천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고전 텍스트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사마천의 사기는 여러 개가 있죠. 뭐 본기도 있고 열전도 있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는 요 사기 열전 이 부분에 화식 열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화식 재물 화자에 증식할 때 식자를 쓰고 있습니다. 재물을 증식한다는 이야기죠. 재물을 증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마천의 이제 논평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걸 오늘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뭐 다른 또 고전 텍스트들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의 오해를 살짝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경과 서경에서 말하는 우나 하나라 일의 것을 보면 귀와 눈은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을 한껏 즐기려 하고 입은 소와 양 따위의 좋은 맛을 다 보려 하며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권세와 유능하다는 영예를 자랑하고 싶어한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이러한 풍속은 백성의 마음속까지 파고든 지 이미 오래여서 미묘한 이론을 가지고 집집마다 깨우치려 해도 도저히 교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뭐 어떤 거를 가르친다고 인간의 본성이나 어떤 욕망 같은 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미 이런 게 이제 쫙 깔려있는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정치를 못하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자유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권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짓이다, 정치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사마천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물건을 공급하고, 기술자는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이것을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이 어찌 정령이나 교화나 징발이나 기일을 정해 놓음으로써 보이겠는가?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물건값이 싸다는 것은 장차 비싸질 조짐이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싸질 조짐이다. 각자가 그 생업에 힘쓰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물건은 부르지 않아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절로 모여들고 구하지 않아도 백성이 만들어낸다. 이야말로 어찌 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연 법칙의 징험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그렇게 욕을 먹는 시장 자유주의를, 그리고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정도가 이제 아담 스미스보다 앞서서, 이제 이건 뭐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어느 정도 와닿는 게 있죠.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에 대한 이해, 자유시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도에 부합한다고 사마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춘추전국 시절에 제나라의 명제상, 그 관중, 관자의 얘기를 또 언급을 하죠.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욕을 안다 라고 했죠. 예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데서 생겨나고 없는 데서는 사라진다. 그런 까닭에 군자가 부유하면 덕을 즐겨 실천하고, 소인이 부유하면 자기 능력에 닿는 일을 한다. 못은 깊어야 고기가 있고 산은 깊어야 짐승이 오가며, 사람은 부유해야만 인의를 따른다. 기본적으로 잘 먹고 살아야 뭐 예의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질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마천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소개된 말인데요.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류가 모시고 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번영하고 있구나. 염류가 말했다. 번영하고 있으면 또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부유하게 해줘야지. 부유해졌다면 또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문화교육을 시켜야지. 라는 이제 구절이 소개가 되죠. 공자 역시도 이제 경제가 문화교육 같은 것보다 더 앞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공자 사상에서도 이제 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번영에서 부강에서 문화교육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이제 국가 발전의 3단계로 본 것이죠. 다시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하 사람은 모두 이익을 위해 기꺼이 모여들고 모두 이익을 위해 분명히 떠난다 라고 이제 사마천은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이익 추구에 대한 욕망을 이제 충분히 직설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는 사마천은 중국의 이제 유명한 부자들 몇 명을 소개를 하죠. 여기서 또 이제 공자의 애제자 중에 한 명, 자공이 소개가 됩니다. 자공은 조나라와 노나라 사이에서 물자를 쌓아두기도 하고 팔기도 하여 재산을 모았다. 공자의 70여 제자 중에서 자공이 가장 부유했다. 자공은 사두마차를 타고 기마행렬을 거느리며 비단을 패백으로 들고 제후들을 찾아가므로 가는 곳마다 왕들이 몸소 뜰까지 내려와 대등한 예로 맞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대체로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도 자공이 공자를 모시고 다니며 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사마천은 여기서 말을 하죠. 잠깐 여기서 이제 논어를 더 다시 가져와서 이제 자공에 대한 소개가 된 부분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공자의 애제자 안회가 가장 이제 오성이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났다고 하는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학문과 도덕이 거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쌀통은 자주 비었다. 뭐 공부만 하고 이제 뭐 돈 벌러 나가고 이런 거 없이 이러니까 쌀통은 비게 된 거죠. 아무리 뭐 학문이 뛰어나고 이러다 하더라도 쌀통이 비면은 계속 굶고 이러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가 이제 자공을 이야기합니다. 사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늘렸는데 그의 예측은 여러 번 적중하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두 애제자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디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과연 더 나은 건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할 겁니다. 다시 사기로 한번 돌아갈게요. 사마천은 화식열전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부에 대한 생각들을 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어진 사람이 묘당에서 도모하고
조정에서 논의하며 신의를 지켜 절개해 죽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높은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다 부귀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청렴한 벼슬아치도 시간이 오래되면 더욱 부유해지고 공정한 장사꾼도 마침내 부유해진다. 부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얻고 싶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추구가 인간의 본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를 얻는 데는 상업이 최상이라는 것을 또 사마천은 주장을 합니다. 대체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길에는 농업이 공업만 못하고 공업이 상업만 못하며 비단에 술을 놓는 것이 저잣거리에서 장사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말단의 생업인 상업이 가난한 사람이 부를 얻는 길임을 말한다. 상업이 이제 말단이라는 당시의 시대상과 실제로 돈을 벌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상업이라는 어떤 모순을 어떻게 보면 놀린 것만 같죠. 뒤에서는 또 이제 부를 이룬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열을 해요.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부유해지는 데에는 정해진 직업이 없고 재물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기왓장 부서지듯 흩어진다. 천금의 부자는 한 도읍의 군주에 맞먹고 거만 금을 가진 부자는 왕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능력과 경쟁을 존중하고 또 부를 존중을 하고 있죠. 사마천의 화식열전에는 이렇듯 이제 그 부, 그 다음에 시장, 뭐 자유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싹 잘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기열전의 화식열전만 한번 찾아보시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한번 또 세금에 대한 얘기가 이 관자, 이 관중의 이제 저서인데요. 이건 좀 두껍죠. 이 관자라는 책에 소개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관자의 해왕편입니다. 그 환공, 제나라의 환공이죠. 관자가 모시던 왕인데요.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누대와 정각의 세금을 징수하려는데 어떻습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이는 지어져 있는 누대와 정각을 헐게 할 것입니다. 환공이 또 물었다. 나는 나무의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관자가 대답했다. 이는 묘목을 베게 할 것입니다. 환공이 또 물었다. 나는 가축들의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관자가 답했다. 이는 어린 가축을 죽게 할 것입니다. 환공이 말했다. 나는 인두세를 징수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자가 답했다. 이는 욕정을 억제하여 인구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환공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오직 산과 바다의 자원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세금으로 이제 걷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관자는 이제 잘 간파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날에도 이제 세율을 늘리거나 뭐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하면은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2000년 전에 관자도 이제 이미 잘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에 소개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하나 소개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연못 속의 샘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육지에 서로 한데 모여 누운 채 입으로 서로 물기를 숨쉬고 흰 물거품을 뿜어내어 서로의 몸을 적셔 다행히 살아있는 목숨을 조금 유지하는 것은 강이나 호수가 있음을 서로 잊어버리고 사는 자유로움만 못하다라는 구절입니다. 뭐 서로 돕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죠. 뭐 죽어가는 이제 자기의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물을 뿜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서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호수 속에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되겠죠. 뭔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뭔지는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사실 그런 거일 텐데요.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주고 뭐 꼭 아름답지는 않지만 좀 무관심하더라도 서로가 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